죽기 전에 넌 내 인생을 돌려놔야 해. 새벽 5시 최병학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6살의 몸이지만 젊은 시절 몫으로 단련된 생체 리듬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발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좁은 원룸 안에는 낡은 텔레비전 하나와 이불 한 채, 그리고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손때 묻은 리어카가 기대어 서 있고 구석에는 며칠치 폐지가 정리되어 쌓여 있어요. 이것이 최병학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병학은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아직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뒤를 따라왔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병학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병학은 정중히 인사하며 골판지와 신문지를 리어카에 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솜씨 좋은 목수였는데 이제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오전 내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언덕길을 오를 때면 숨이 차올랐지만 병학은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고물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병학 할아버지, 오늘 양이 꽤 되네요. 고물상 사장이 저울에 폐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12만 원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병학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돈으로 며칠은 버틸 수 있겠군요. 하지만 병학의 마음속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병학은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뒤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7시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은 국내 굴지의 가구업체 태성그룹 남기태 회장의 80번째 생일입니다. 작은 목공소에서 시작해 연 매출 3천억 원대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타난 남기태의 모습을 본 순간 병학의 온몸에 전기가 흘러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하얀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50년 전 그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성공한 기업인의 품격만이 남아 있었어요. 남기태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목재 가공 기술로 업계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요? 병학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디자인들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남기태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까마득히 잊어버렸을까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기태 회장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성공 신화를 쓴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 서울로 상경해 작은 목공소를 차린 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혼자 힘으로라고요? 병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함께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그리고 함께 꿈을 키워나갔던 동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남기태 회장의 아들인 남지훈 상무는 부친의 뒤를 이어 차세대 경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남지훈의 모습을 본 순간 병학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5살의 단정한 얼굴,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세련된 몸짓.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병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내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만약 그때 기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병학의 아들이었을지도 모르죠. 병학도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겼을 테니까요. 뉴스에서는 태성그룹의 화려한 생일 파티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고 거대한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남기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보며 병학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작은 방을 감쌌어요. 병학은 벽장으로 걸어가 구석진 곳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너덜너덜해진 그 노트를 펼치자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정교하게 그려진 가구 설계도들과 치수가 적힌 숫자들, 그리고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최병학 작이라는 서명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젊은 날의 꿈이었습니다. 병학은 그 설계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기태와 함께 서울로 상경했던 20살 때, 작은 목공소를 차렸을 때의 설렘 함께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던 시절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고향에 내려가야 했고, 기태는 그 틈을 타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이름, 이제 다시 입에 올릴 때가 됐지. 병학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76살의 노인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분노와 원망이 이제야 터져 나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병학은 노트를 꼭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른 하루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76살의 나이에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병학은 벽장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폐지를 팔아 모아둔 돈 80만 원, 손때 묻은 낡은 노트,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이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병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메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리어카 대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걷는 발걸음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병학의 마음은 이미 5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표 한 장 주세요. 매표소 앞에서 병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만 원. 그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버스에 오른 병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오랜만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서울에 간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병학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니 20살 때 처음 그린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진 의자 도면이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기태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첫날 밤, 좁은 고시원 방에서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 말이에요. 병아가, 우리 언젠가는 큰 회사 만들어 보자. 기태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지. 병학은 쓴웃음을 지으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장에는 더욱 정교한 도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까지 모두 그의 손으로 직접 그린 것들이었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세월의 흐름이 실감났어요. 5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병학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그때 그대로였어요. 서울역입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을 때 병학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한 것이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며 병학은 새삼 자신이 얼마나 동떨어진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태성그룹 건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태성그룹이라는 금색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기태의 회사로군. 병학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기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저 건물의 주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병학은 용기를 내어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그를 압도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볼 일이 있으신가요?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남기태 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병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은 매우 바쁘셔서 사전 약속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저는 기태의 오랜 친구입니다. 최병학이라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때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밖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저는 정말 기태를 아는 사람입니다. 병학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없었어요. 경비원들은 그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병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50년 전에는 함께 꿈을 꾸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만나볼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 병학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는 태성그룹 건물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건물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페 안의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남지훈이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태성그룹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남지훈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병학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청년이 받고 있는 모든 것들, 교육도 기회도 성공도 원래는 자신의 아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었어요. 병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내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밤이 깊어가도 남기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학은 결국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내일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관방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병학은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태성그룹 건물에서 당한 굴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병학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설계도를 보니
5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20살의 병학과 기태가 처음 만난 날 말이죠. 병아가, 너 정말 그림 잘 그린다. 기태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태는 병학이 그린 의자 설계도를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봐. 너 혹시 전문 교육 받았어? 아니요. 그냥 좋아해서 혼자 그려본 거예요. 병학은 수줍게 대답했었죠. 그때만 해도 기태의 칭찬이 그렇게 기뻤는데요. 병학은 노트를 넘기며 과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서울로 상경한 첫 해, 둘은 작은 목공소를 차렸어요. 기태가 자본을 댔고 병학이 기술과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죠. 우리 회사 이름 뭘로 할까? 기태가 물었을 때 병학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었어요. 태성목공이 어때요? 기태 형님 이름에서 따서요. 좋아. 그럼 태성목공으로 하자. 기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내가 처리할게. 복잡한 서류 작업 같은 건 나한테 맡겨. 그때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기태가 모든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병학은 오직 좋은 가구를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밤새워 그린 설계도들이 하나둘 완성품으로 나올 때마다 기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병아가, 너 진짜 천재야. 이런 디자인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 하지만 기태는 병학 몰래 특허청에 가서 그 설계도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목재 가공 기술부터 시작해서 혁신적인 조립 방식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발명품으로 등록했어요. 형님, 요즘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병학이 기뻐하며 말했을 때 기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곧 대박 날 거야.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병학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어요. 병아가,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당장 내려와야 할 것 같아. 형의 다급한 목소리에 병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심장병이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수술비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금이었죠. 병학은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요. 제 회사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에서 기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아가, 그게 좀 복잡해. 회사 지분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내 명의로 되어 있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병학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회사 설립할 때 기억 안 나? 서류상 복잡함을 피하려고 일단 내 명의로 했잖아.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었는데 기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게. 대신 내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양도하는 계약서를 써주면 돼. 병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보내주세요. 기태가 보낸 계약서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병학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했어요.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으니까요. 그 계약서에는 병학이 그동안 개발한 모든 기술과 디자인의 권리를 기태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할 모든 것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고마워, 병학아. 우린 친구잖아.
친구 사이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 기태는 마치 병학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했지만 병학의 인생은 그날부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고향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지내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태성목공이 대기업과 큰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태성목공의 남기태 대표. 기사를 읽는 병학의 손이 떨렸어요. 그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모두 자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기태는 병학과의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병학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병학은 여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가방을 뒤졌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기태가 썼던 차용증과 원래 설계도의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병학은 그 서류들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차용증에는 기태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설계도 사본들에는 병학의 손글씨로 적힌 날짜와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병학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기태가 나타나 말했어요. 우린 친구잖아, 병학아. 하지만 이번에는 병학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라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새벽부터 내린 비가 서울 거리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병학은 여관 창문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기태의 80번째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 말이죠. 신문에서 본 기사에 따르면 생일잔치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오후 6시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병학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유일한 정장을 꺼내 다림질하고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가방에는 차용증과 설계도 사본들을 넣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증거들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병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여관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병학은 웅장한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이었고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연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올 곳이 맞나? 병학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호텔 로비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대리석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곳곳에는 거대한 꽃다발들이 놓여 있고 남기태 회장 80세 생신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대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병학에게는 초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기태 회장의 오랜 친구입니다. 최병학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초대장 없이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돌아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호텔 매니저 같았습니다. 이분이 초대장 없이 입장하려고 하시는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매니저는 병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사전 초대된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기태를 아는 사람입니다. 병학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없었어요. 경비원들이 다가와 병학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병학은 비에 젖은 계단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호텔 안에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일 잔치가 한창인 모양이었어요. 그때 호텔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 하얀 머리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남기태였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금시계를 찬 모습에서 성공한 기업인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계속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처럼 대접받고 있었죠. 병학은 천천히 일어나 기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50년 만에 재회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기태야. 병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기태는 처음에는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병학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학을 바라보았죠. 누구? 기태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병학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병학이냐? 오랜만이야, 기태. 병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순간치고는 너무나 평온했어요. 기태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기에 나타난 거냐? 죽기 전에 넌 내 인생을 돌려놔야 해. 병학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분이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 아니에요. 옛날에 알던 분인데. 기태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병학의 팔을 잡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곳으로 끌고 갔어요. 병아가 갑자기 이러면 곤란해. 기태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중요한 날이라고? 병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에게만 중요한 날이지. 나한테는 절망적인 50년이었어. 기태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수표책을 펼쳤습니다. 얼마면 돼? 5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수표에 금액을 적어가며 기태는 말했어요. 이 정도면 남은 여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병학은 기태가 내민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500만 원. 자신의 인생과 꿈 그리고 50년의 고통을 500만 원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이었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군. 병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진실의 문제라고. 무슨 진실? 우리가 함께 일했던 건 맞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기태는 초조해하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도 모든 게 정리된 상황이고. 법적으로? 병학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거니? 차용증과 설계도 사본들을 본 기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나? 50년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간직했지. 병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 때가 됐어. 기태는 수표를 병학에게 밀어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병학아, 제발 좀 생각해봐. 우린 늙었어. 이제 와서 옛날 일 들춰내서 뭐해? 그냥 조용히 살자. 하지만 병학은 수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조용히 살 시간은 이미 충분했어.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다.
기태와 병학의 대화가 끝난 후 호텔 주차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병학이 내민 증거 서류들을 외면한 채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병학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주차장 한편에서 누군가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지훈이었어요. 아버지의 생일 파티에서 잠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우연히 두 노인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죠.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이룬 모든 성공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더욱이 그 피해자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이라니요. 병학이 홀로 호텔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최병학 어르신이신가요? 병학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반듯한 인상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젊은 시절의 기태를 연상시켰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남지훈입니다. 남기태의 아들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아버지와 나누신 대화를 들었어요. 병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태의 아들이라니요.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그 청년이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건가요? 아버지 편에서 입막음하러? 아닙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어르신의 기술과 디자인을 훔쳐간 건가요? 병학은 한참을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당신 아버지와 저는 젊은 시절 함께 꿈을 키워나간 동료였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의 태성그룹은? 원래는 저와 기태가 함께 일군 회사였죠. 하지만 기태는 제가 고향에 내려간 틈을 타서 모든 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병학의 목소리에는 50년간 쌓인 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어릴 때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가 가끔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마다 옛날에 함께 일했던 분이 이런 걸 잘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어르신이었군요. 나무 장난감요? 병학의 눈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기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특히 나무 자동차 하나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이건 특별한 친구가 만든 것과 똑같이 만든 거라고 하셨거든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친구가 어르신이었나 보네요. 병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태가 배신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적어도 아들에게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르신.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확실한 건가요? 병학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들을 꺼내 지훈에게 보여주었어요. 여기 있는 설계도들은 모두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태가 쓴 차용증이고요. 지훈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설계도에 적힌 날짜를 보니 회사 설립 초기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차용증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법정 다툼을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병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는 있을 겁니다. 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어르신은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건가요? 진작 소송이라도 걸었으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요. 젊은 시절에는 분노했었죠.
하지만 어머니 간병하느라 바빴고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병학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태가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참을 수 없더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병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회사 내부 자료라든지. 당신이 나를 도와주겠다고요? 병학은 놀란 듯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지훈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병학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운 마음이지만 당신이 아버지와 멀어질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저와 기태 사이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난 내가 나를 증오해도 좋다. 병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진실은 묻히면 안 된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지우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노인에게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봤어요. 복수심에 불타면서도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어르신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병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을 뿐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병학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훈과의 만남 이후 병학은 여관으로 돌아와 밤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학은 근처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젊은 의사는 병학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가슴이 아프셨나요? 의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이요. 별거 아니겠죠? 병학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병학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바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최병학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병학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심각하게 막혀 있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병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기 심장 질환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즉시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길어야 석 달 정도로 보입니다. 어르신,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석 달. 병학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예요. 병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욱 입원을 권합니다. 혼자 계시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병학은 고개를 저었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병원을 나온 병학은 여관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들러 병학은 기자들의 연락처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탐사보도로 유명한 박민수 기자의 이메일을 찾아냈습니다.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자였어요. 병학은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나갔어요. 박민수 기자님께 저는 5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최병학이라는 이름의 76살 노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태성그룹 남기태 회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편지에는 젊은 시절 기태와 함께했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함께 회사를 차린 일부터 시작해서 기태의 배신, 그리고 50년간의 침묵까지. 병학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보낼 자료들도 정리했어요. 낡은 설계도들을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들고 기태가 쓴 차용증도 고해상도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기태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찾아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군. 병학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병학은 여관방에서 기다렸어요. 며칠 후 박민수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최병학 어르신이세요?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네요. 한번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좋아요. 기자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박민수 기자는 병학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며 계속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태성그룹 측의 반박도 들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어요. 병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성공 신화의 그림자,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병학의 이야기와 증거 자료들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인터넷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태성그룹과 남기태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평생 속아서 살았네요. 남기태가 존경받을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최병학 어르신이 너무 불쌍해요. 젊은 시절을 통째로 빼앗긴 거잖아요. 태성그룹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주들과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남기태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병학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병학은 박민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르신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몸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병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병학은 텔레비전에서 남기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보았어요. 기태의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기사가 보도된 지 일주일 후 병학의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지고 호흡 곤란까지 찾아왔어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병학은 결국 의사의 권유에 따라 서울 근교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환자들은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학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예전보다 숨쉬기가 수월해요. 병학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5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한을 풀어낸 후부터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병학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오랜 침묵의 세월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병학은 간호사가 다시 온 줄 알고 고개를 돌렸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어요. 바로 남기태였습니다. 기태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항상 단정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어깨는 크게 구부러져 있었어요. 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골과 주름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로의 얼굴에서 읽혀졌어요. 기태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죄인이 법정에 서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습니까? 병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지훈이가 알려줬어. 기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더라. 지훈 씨가요? 병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태의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줄 줄은 몰랐어요. 기태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기태도 많이 늙어 있었어요. 성공한 기업인의 위험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평범한 80살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아가, 기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병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늦은 일이죠. 기태는 고개를 숙였어요. 신문 기사 봤어. 모든 게 사실이더라. 이제야 인정하시는군요. 사실은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어서 진작 세상을 떠난 줄 알았다고. 병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당신 때문에 말이에요. 그때 왜 그랬을까? 기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 욕심 때문이었겠죠. 성공하고 싶은 욕심, 혼자 모든 걸 차지하고 싶은 욕심 말이에요. 병학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기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의료기기의 작은 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린 친구였잖아. 병학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게 다였으면 됐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우린 친구였어. 정말 좋은 친구였다고. 함께 꿈을 꾸던 시절이 그리워요. 밤새워 설계도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때 말이에요. 병학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기태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병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병학아. 병학은 놀라서 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던 남자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클 줄 몰랐다. 기태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만 내 이름으로 하려고 했던 거야.
나중에 다시 정리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죠. 성공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겼어.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다. 기태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어요. 병학은 기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내가 나쁜 놈이었다. 정말 나쁜 놈이었어. 기태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모른 척했어. 일어나세요, 기태. 병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이제 늙었잖아요. 남은 시간에 서로 미워하며 지낼 필요는 없어요. 기태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침묵을 지켰어요. 그 침묵 속에는 50년간 쌓인 모든 감정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병아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병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회사 일은 모두 지훈이가 정리하고 있어. 내 이름으로 된 기념관도 짓기로 했고, 기태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병학은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진 거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기태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 병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병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기태가 나타나 함께 웃으며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병학은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네,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봅니다. 병학은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바라보았어요. 고마워요.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간호사는 웃으며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내내 병학에게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기사를 본 독자들이 위문을 오기 시작한 것이죠. 꽃다발을 들고 온 시민들,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온 주부들, 그리고 병학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편지를 써온 학생들까지. 어르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졌어요. 한 대학생이 병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병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신기해했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노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남지훈도 며칠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지훈은 병학에게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배웠고 병학은 지훈에게서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르신, 아버지가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지훈이 병상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거의 저에게 맡기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기태도 많이 힘들 거예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거니까요. 병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념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르신의 설계도들을 전시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해요. 고마운 일이지만 너무 크게 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어르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진실만을 원하셨잖아요.
11월 중순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병학은 창밖의 하얀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 그리고 처음 서울에 와서 기태와 함께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병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병학은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지훈에게 남기는 편지였어요. 지훈 씨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남긴 도면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태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결국 친구였으니까요. 편지를 다 쓴 병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병학은 평온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어요. 장례식은 병학의 유언대로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대신 소박한 국화 몇 송이만 놓였고 참석자들도 많지 않았어요. 기태와 지훈, 그리고 병학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준 박민수 기자, 몇몇 시민들이 전부였습니다. 기태는 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어요. 아버지, 어르신은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 병학이는 이제 편안할 거야. 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지훈은 병학이 남긴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은 소지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그 낡은 노트였어요. 설계도들이 가득 그려진 그 노트를 지훈은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훈은 벽에 걸린 설계도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기태는 병학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었고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최병학 장인 기념관 건립에 기부했습니다. 기념관에는 병학의 설계도들과 그의 일생을 기록한 자료들이 전시될 예정이었어요. 이렇게라도 속죄를 해야 해. 기태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아야 해. 다음해 봄 최병학 장인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념관 입구에는 병학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념관 내부에는 병학이 직접 그린 설계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의 일생을 담은 영상도 상영되고 있었어요. 방문객들은 조용히 전시물들을 관람하며 한 사람의 삶과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훈은 기념관을 돌아보며 병학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약속 지켰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석양이 기념관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병학의 설계도들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병학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병학의 이야기를 통해 정직함의 가치와 진실의 힘에 대해 배웠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진실은 빛을 찾았고 그 빛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줄 것이었어요. 최병학이라는 이름은 이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